닫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거 아니에요. 그때 2016학년도 거 안 끝나가지고. 그래요? 네. 끝나지 않았어요? 그 현대 시랑 현대 소설 하나씩. 그냥 끝내도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게 2015학년. 예, 이걸 겁니다, 아마. 이겁니다. 오늘 했던 거. 네. 예. 하루에 한 개씩 하면 되니까. 네. 지난 시간에 질문이 없어가지고 별로 그냥 한 거고요. 자,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문법은 빼고요. 7페이지부터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네. 7페이지가 아닌데? 6페이지부터. 아. 6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네. 작가 주의 비평? 없습니까? 네. 다음에 20번부터 22번 지랄 발광 다이오드 없습니까? 다음에 유물 자료 그거 없습니까? 다음에 우유도 없습니까? 네. D값 G값 나오는 거 이거 재밌었지? 네. 비문학이 많지 그지? 네. 짤막하게 5개? 6개? 5개. 명시적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11페이지 현대시? 현대시 없죠? 요 시가 어렵지 않았나? 네. 네, 어렵습니다. 그치? 네, 시를 좀 해봅시다. 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그러면 이제 그 복숭아 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가 열리고 네. 지금 작년부터 수박을 제치고 우리나라 여름에 가장 많이 판매된 과일이 복숭아가 됐습니다. 네.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열리기 위해서 복숭아 꽃이 열려야 되고요. 네. 복숭아 꽃은 봄에 피고 복숭아 열매는 여름에 맺습니다. 네. 벚꽃처럼 복숭아 꽃도 봄에 핍니다. 근데 너무나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고 했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그 복숭아 나무가 대상이 되겠죠? 네. 그러면 화대상심을 해본다면 화자는 나인데 네. 대상이 우선 그 복숭아 나무 그 복나라고 할게요. 상황 심리 왠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다. 뭐 복숭아 나무에 벌이 맞나요? 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 그러면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그러면 복숭아 나무가 지금 현재는 꽃을 피고 있는 상태인가 돼요. 네.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대요. 네. 멀리 지나쳤대요. 네. 그게 뭔 말이야, 그죠, 이게?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걸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 그러면 멀리서 알았대요. 가까이서 몰랐거든요. 네. 멀리서 알았대요. 눈부셔 알았대요. 네. 반복했습니다. 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 나무가 여러 빛깔의 꽃빛이 있고 네.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하고 연결되죠.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 몰랐을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오래 걸렸다고 돼 있잖아. 네. 그러면 지금은 깨달았다? 네. 지금은 깨달았다. 근데 예전에는 못 깨달아요. 이해를 못했었다.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멀리 있었다. 그죠? 네. 멀리 했다. 네. 흩어진 꽃잎들 먼데 닿았을 무렵이라는 거는 꽃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의인법이 쓰이고 있죠. 네. 이제 들었대요. 저녁에 오는 소리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말처럼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잖아요. 네. 근데 자연을 노래하는 시는 없다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인생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인생은 순우리말로는 삶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여러분이 만난 시 중에 가장 난해한 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존재가 있어. 네. 네. 근데 내가 이 존재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던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자고. 네.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이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멀리로 내가 지나쳤어. 네. 이 대상에 대해서. 네. 근데 나중에야 알겠다라는 거지. 멀리 한 다음에. 네. 눈부시 알았다. 이게 깨달음의 순간인 것 같아. 네. 네. 근데 그 존재는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을 거래. 그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대. 네. 근데 내가 지금 복숭아 나무 그늘에 있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 깨달은 다음에 이 복숭아 나무 곁으로 온 거지. 그지? 네. 그죠? 네. 그러면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멀리 왔단 말이야. 네. 근데 나중에 멀리서 보니까 뭘 알겠더라. 이 존재는 외로웠을 거래. 그래서 누굴까? 부모님 같지 않아요? 뭐라고요? 부모님?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도대체 사랑하는 건지, 나를 미워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부모님 곁을 내가 떠났어. 뭐 군대를 갔던, 가출을 했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 곁을 한참 떠나서 보니까 그 부모님이 참 외로웠을 거지만 내가 이제 떠날 때 하지만 자식이 있다는 것으로 외로운 줄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이해하는 참 오래 걸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존재가 이해되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건 나의 오해였고 네. 사람이 앉지 못한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하는 것도 오해였고 내가 멀리 한 것도 오해였던 거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알았다. 네. 이제 눈이 부시고 감동이 오더라. 그러니까 외로웠을 거지만 외로운 줄 몰랐을 거라는 거는 내가 부모님을 멀리 했을 때 부모님은 한편으로 참 외로움을 느꼈지만 쓸 테지만 또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외롭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다. 네. 그 지금은 복숭아 나무 곁으로 왔죠. 네.
근데 그때 부모님은 좀 늙으셨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난해한 시인데, 왜냐하면 상황과 심리가 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할까? 멀리 있다가, 멀리로 떠났다가, 가까이 온 복숭아나무 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 심리는, 누군가의 존재를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그러면 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31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죠. 네. 왜냐하면 그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1번 볼까요? 32번에 대상에 대한 태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촉발되는 부분으로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은 거리감을 가지게 된 이유다. 맞죠? 네. B는 멀리로만이라는 게 감정이 표출이고 하자는 대상을 피하고 있더라. 네. C는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눈부셔 발견하는 과정이 순간이다. 맞죠? 네. 그 다음에 D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나타난 부분으로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견뎌낸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네. 그 나무를 말하는 거지. 네. 그리고 대상 이 부분에서 깨달음 이후의 상황으로 심심한 얼굴을 화자가 가까이 발견한 그 대상의 또 다른 모습.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늙은 모습. 그러면 여러분 복숭아나무를 부모님이라고 딱 대입하는 순간 모든 게 좀 다 이해돼 버리는, 네. 그죠? 네. 한 큐에 이해돼 버리는 그런 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율정기도 좀 가르쳐 줄게. 네. 율정기는 여기 나무 보이지? 네. 이 정은 정자고요. 정답. 정자 이름. 네. 응? 그리고 율은 밤나무입니다. 그래서 니네 밤나무라는 거를 밤나무 율자를 좀 알아두면 좋아. 안 그래도 여기 밤나무가 나오죠. 네. 네. 보십시다. 이 밤나무 나오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그러니까 내 창작이 반 이상은 여기서 했다. 밤나무에서. 네. 그러면 창작하기 좋은 장소, 아지트 이런 거. 그러면 이 철학자도 뭐야? 밤나무. 그러니까 밤나무에 대해서 쓴 시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밤나무와 친구하면서 생각이 닦였던 게 팩트다. 네. 그 생각이 막혀 내가 펜이 잘 내키지 않을 때 네. 나는 책상을 떠나서 이 철학자 누구? 밤나무 그늘로 왔다. 네. 그리고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고 상을 골라 풀곤 했다. 생각이 옹숙해도 이 밤나무. 독서 붓대가 필요해 지칠 때도 밤나무. 그러니까 내 밤나무는 나한테 창작의 원천이 되면서 힐링이 되는 장소였다. 네. 근데 내가 이 밤나무를 떠나 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워진대요. 아마 밤나무가 푸르렀겠지? 어떻게 됐을까? 보고 싶어진다? 내가 생각에 가난, 그럼 생각에 가난은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지만 생각에 가난은 생각이 내가 없을 때, 네. 원고를 막 찍고 싶을 때, 생각이 안 날 때, 네. 그러면 이 그늘, 누구의 그늘? 밤나무. 밤나무 그늘의 자연 돌멩이 위에 앉아서 눈을 감아 보아도 트여질 것 같아서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 계용묵이라는 수필가는 글을 쓸 때 자기가 예전에 밤나무 밑에서 창작의 원천이 되었는데 이것을 떠나보니 이 밤나무가 생각이 나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의 중요성.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래톱 이야기 같은데? 네. 모래톱 이야기. 모래톱 이야기 질문? 그 다음에 이거는 흥부가? 네. 흥부전 질문? 없습니다. 없습니까? 최치원의 촉교화? 이 질문? 없습니다. 꽤 아닌가? 네. 네. 작품을 좀 해달라고? 네. 네.
국화가 있잖아. 네. 그래서 매, 난. 난, 국. 국, 쭉, 사군자, 네. 그래서 절개, 네. 가을에 서리가 내려도 핍니다. 네. 국화야, 돈청말, 너가 인칭대명사니까 의인법, 네. 너는 어찌 3월과 동풍을 다 지나가고 낙목, 떨어질락, 낙엽이 지고 네. 차가운 하늘에 네. 가을인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에 너 혼자 피었느냐? 의문형, 네. 서리법은 아니고. 네. 다음에 오상고절은 이 오가 오만하다. 상은 서리, 서리. 서리. 그러니까 이슬이 연결된 거. 네. 고는 고독. 다음에 절개. 그러면 서리를 오만하게 여기는 절개. 네. 너밖에 없다. 네. 영탄법. 네. 그다음에 이화는 요 나무목 보이죠? 네. 그래서 아까 율정할 때 나무가 있었지. 네. 밤나무. 여기는 배나무, 그 배꽃. 네. 배꽃이 하얗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화여자대학교를 배꽃 게지 큰 배움터라고 했던 그 이화. 월백, 달이 희고, 네. 그러면 계절은 봄이고, 달이니까 시간은 밤이고, 흰 거니까 색채어가 사용되었고, 네. 선생님, 음, 그 봄이란 거 어떻게 됐어요? 배꽃. 내 꽃이 봄에 피나요? 그러니까 외워둘 게 가을꽃이 국화하고 코스모스가 있고, 네. 여름이 장미 정도, 무궁화 정도가 있고, 나머지 싹 다 봄이라 보면 돼. 네. 뭐 너네가 알고 있는 꽃들이잖아. 네. 개나리, 진달래, 뭐 철쭉, 네. 백꽃, 살구꽃, 연병할 모든 꽃은 다 봄이라 보면 돼. 네. 이런 것에 뭐가 있나요? 여름에는 장미, 모란, 무궁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장미 뭐라고? 무궁화? 가을에 코스모스 국화 정도 있는 거지. 네. 나머지 싹 다. 호박꽃도 여름이긴 한데 대부분 다 봄이라 보면 돼. 대부분. 자, 은하수. 삼경은 23시 01시 약이야, 약. 네. 시. 그다음에 일지 준심할 때 나뭇가지 보이죠? 이거 봐봐. 네. 한 나뭇가지에 걸린 봄의 마음을 소쩍새가 알겠냐마는 소촉새가 뭐예요? 약간 올빼미 닮았어. 올빼미. 어떻게 우는 줄 알아? 모르겠어. 소쩍 이렇게 울지. 그래서 소촉새인가요? 뻐꾹새는 어떻게 울어? 이게 소쩍새. 아. 올빼미 닮았지? 네. 올빼미과에 속해. 네. 밤에 야행성이잖아. 네. 얘도 맹금류야. 네. 냉각류. 그러니까 맹수처럼 사나운 날짐승, 독수리, 수리, 황조롱이, 올빼미, 부엉이 얘네들이 네. 소쩍새가 밤에 우는 거지 지금 봄밤에. 네. 봄이고 밤이야. 네. 다정, 그 생각이 많은 거지. 네. 생각이 많아. 그도 병이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불면증이지. 네. 봄밤에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야. 네. 그다음에 최치원이 통일신라 천재 알지? 네. 최고운전에 나왔던 통일신라 천재. 근데 이 사람이 육두품 출신이었잖아. 네. 그 당시 골품제도 있어서 네. 그 성골, 진골, 육두품 이게 천재였지만 알아주지 못했지.
이게 접시꽃이라고 돼 있잖아. 네. 접시꽃 알걸? 이게 약간 코에다 붙이면 이렇게 끈끈해서 야, 아니 연꽃 느낌. 아니야. 그 물에 있는 거고. 예. 이거 본 적 있을 거야. 그 접시꽃이 약간 무궁화 닮았는데, 예, 이거 접시꽃이야. 네. 이게 촉교야. 보잘것없는 꽃 자기 자신이야. 내가 시는 그랬잖아. 자연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누가 있는데 중국어? 촉교화가 네.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네. 향기는 매우 진하, 네. 희미해지고 그림자는 맥풍 맞아 기우뚱하네. 그러니까 향기도 별로고, 네. 그러면 꽃이 가지를 누르고 있고, 술에 탄 사람 그 누가 보아줄까? 아무도 안 보아줘. 네. 벌나비만 엿볼 뿐. 네.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거지. 네. 사람이 내버리더니 한순 없네. 그러니까 화려한 꽃이 아닌 이 접시꽃이라는 촉교화에 자신을 빗대어서 자기가 보잘것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네. 됐나? 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그 소설 조금 봐줄게. 흥부 마음 인우하여 할 때 인우하다는 거잖아. 네. 이게 어질고 후덕하여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질고 후덕하여는 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네. 어? 네. 그러니까 박덕하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쌀쌀맞게 굽고 이런 거고, 네. 친절하고 이런 거야. 네. 그 다음에 성산유수는 푸른 산에 흐르는 물이고, 네. 곤륜옥결이라고 돼 있잖아. 네. 이게 곤륜산이고, 네. 옥처럼 맑다, 마음이 맑다 이런 얘기야. 물처럼 맑다. 네. 그러면 성스러운 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하고 뭔지 알아? 그러니까 헤이트라 보면 되는데, 싫어하면 두려워하다, fear나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고 정도로 보면 돼. 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있지? 네. 그러니까 악인을 두려워하고 물건 욕에 네. 탐욕이 없고 네. 주색은 술과 여자를 마음이 없고 네. 부귀를 바라겠느냐? 그러면 서리법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 편집자님. 편론이라 했지? 네. 잘 배우고 있네. 그러면 다 전체적 작가 시점이지? 네. 그리고 하는 말이 에고 여보세요. 부질없이 쓸데없이 청렴 깨끗하지. 깨끗하고 절약하는 거잖아. 네. 마세요. 네. 앉아 있잖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이해하고 중국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패스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A라고 대입해도 돼. 앉아는 공자의 제자인데요.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중국의 어떤 사람이 가난했는데 굶주린 네. 염치로 30에 빨리 뒤졌다. 네. 그리고 백이숙제는 줄인 염치로 청루 소년이 비웃었으니까 청렴 떠는 거 있잖아. 절약하는 거 소용없으니까 저러다가 우리 자식들 굶어 죽어지니까 아주버님이 흥부 아내, 그러니까 놀부의 동생이 흥부고 흥부의 아내가 흥부 아내니까 흥부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형이 아주버니지. 네. 그러니까 놀부가 되는 거지. 그지? 네. 형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시연이가 결혼하고 건재가 결혼했어. 네. 근데 시연이 마누라가 네. 건재한테 아주버니가 되고, 니는 재수씨가 되는 거지. 어두오세요 한 거지. 흥부가 형님이 음식 끝에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그러니까 비속어지. 네. 때리는데 그 매를 누구 아들놈이 맞는단 말이오. 에이고 동량들 못 준들 쪽박을 깨겠어요. 빠져나 주거나 건너가 봅소 하고
흥부가 건너가잖아. 네. 그 치장을 볼작시면 그러면 옷차림을 본다면 이라 되죠. 네. 편자 없는 험만거래 박조가리 관자 달고 물레줄에 당근 나라 대가리 터지게 이 비속어 나오지? 네. 비속어 터지게 동이고 김만 남은 중치막 열거법이지? 네. 네. 외양 묘사지? 네. 이은 헌술의 흥복통에 눌러뛰고 떨어진 헌고기에 칙 녹근 대니 메고 헌집시 간발하고 세살 부채 손에 쥐고 서 엎드리고 망간 지금 사사조지 사사조 사사조잖아. 네. 그러면 사음보잖아. 네. 그러니까 읽기 되기 좋죠. 네. 그러니까 운율체죠. 네. 운율체죠. 운문체 율문체 운문체 율문체 판소리 사설체 판소리 사설체. 이 왜 이런 겁니까? 왜 이런가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네. 왜냐하면 흥부전 이전에 네. 흥부전 이전에 흥부가였으니까. 그리고 바람 맞은 환자같이 잘 쓰는 대비자로 같이 어슥비슥 이제 그 뭐야 음성 상징어도 있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출제 요소가 되는 거지. 네. 막 이런 게 시험 나왔나? 문문체는 나온 걸로 몇 번 기억이 무슨 몇 번? 40 10번에. 아 이거 운문체 네. 운문체는 나왔네. 네. 근데 열거가 나와서 정답 3번이겠네. 네. 해학적이니까 그지? 네. 갈등은 아니니까 그죠? 네. 형의 집에 가서 전후 좌우 바라보고 앞노적 뒤노적 노적 있잖아. 네. 노적했잖아. 네. 이거 쌀가마니라 생각하면 돼. 잠깐만. 쌀가마니가 단불 음성 상징이 쌓였으니 흥부 마음에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라고 있잖아. 네. 무거하다는 게 왠지 부정적인 단어지 그제? 네. 무거하다. 뭐 무고가 아니고 무거. 그거 없다. 아니 어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제? 진짜 그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제? 이게 좀 그 근거가 없다가 아니고 이게 못됐다 이런 뜻이거든.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대심하니 흥부가 할 일 없이 뜰 안에 문안하니 흥부가 네가 누구? 내가 흥부요. 흥부가 누구 아들인가? 이거 형님 이게 웬 말이요? 비옵니다. 저 동생 모른 척 쌩까는 거지. 네. 형님 앞에 비옵니다. 새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게 전혀 없으니 쌀이나 되나 벼가 되나 양당간에. 그러면 쌀이든 벼든 네. 1번이든 2번이든 양당간에 네. 둘 중에 하나 네. 주시면 품을 판들. 품은 노동이야. 네. 알바해서 못 갚겠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노동해서 받는 돈을 품삭시고 네. 노동을 나누는 행위를 품앗이라고 하고 네. 하루 일해서 하루 돈 버는 걸 날품팔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품이 노동이야. 품이 돈이 아니고 품은 일이야. 몸으로 때우는 거. 네. 보고학과 부디 옛일을 생각하 사람하여가 애걸하니 놀부 고동보소 성남부를 부르고 너는 염치 없다. 염치가 부끄러움이야. 네. 부끄러울 염 부끄러울치. 하늘은 녹이 월급이야. 녹봉이란 말 들어봤냐? 네. 네. 월급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월급. 네. 내지 않으면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를 주자고 쌀가마니를 헐겠으며. 이해되냐? 네.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이것도 쌀가마니고.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괴를 던들 주는. 그럼 전부 다 저 서리법의 대구법인 것 같아. 그지? 네. 자, 어렵게 살던 흥부는 구렁이에 섞여. 구렁이가 뱀이야. 네. 그 다음에 놀부놈의 거동보소. 요 표현이 판소리 사설체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네. 판소리에 영향을 받은 거지요. 네. 판소리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니네 판소리 전승 과정 알아? 왜 뭐라? 근원설화,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 이렇게. 근원설화, 판소리계 소설, 신소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창작이 잘 되는 거 있잖아. 네. 이게 근원설화가 뛰어난 단일 민족으로 역사가 오래돼서 그래.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풍부한 거지. 그러니까 근원설 우리 집에 가면 흥부전, 놀부전 이게 어린이 책으로 다 있다고. 네. 이게 얘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근원설화가 이제 얘가 뭐냐면
형제간에 방위설화가 있었어. 네. 방위설화가 있다가 흥보가가 되거든. 네. 그리고 흥부전이 돼. 어? 네. 흥부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연의 각으로 각색이 되거든. 네. 연은 이게 원래 제비의 다리란 뜻이야. 연의 각. 네. 제비 다리란 뜻인데 이런 식으로 전승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웹툰 막 넷플릭스 이런 게 아이디어가 뛰어난 게 이런 어릴 때부터 창작의 어떤 이게 민족이 유전되어 온 이런 창작 에너지, 네. 일단 생명력 이게 민족적 DNA로 남아 있는 거지. 네. 이해됩니까? 네. 동지섣달 가르쳐줄까? 동지섣달은 둘로 나누면 동지딸, 섣달 합친 거야. 그러니까 동지딸 이렇게 동지딸 플러스 섣달 이렇게 합친 거거든. 네. 동지섣달을 그죠? 동지딸이 음력 11월, 얘가 12월. 그러니까 11월이 동지딸, 네. 음력 12월이 섣달. 합쳐서 동지섣달. 네. 음력 11월, 12월이잖아. 네. 그럼 요즘 날씨 춥잖아요. 네. 그럼 지금 몇 월이냐? 11월이죠. 네. 음력으로. 아. 그러니까 겨울이 되고, 네. 음력 10월, 11월, 12월이 겨울이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되고 겨울의 반을 지난 거야. 요 기준으로 따지면. 네. 겨울의 반. 네. 10월 끝났고 11월 반 됐으니까. 네. 근데 요 때가 제일 추울 때야. 왜냐면 7일 날이 대설이고, 그지? 네. 그다음에 오늘 눈바로 내리던데 봤냐? 네. 눈 내리는 거 봤어? 못 봤어? 그래서 그거 좀 있으면 동지잖아. 네. 밤이 제일 길 때. 네.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추울 때야. 네. 소한 대한호, 그지? 네. 그러니까 지금 동지달 섣달인데 왜 동지달이 11월이냐?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다 이런 뜻이야. 동지가 들어있잖아. 네. 이 달에. 그다음에 섣달은 왜냐면 이게 충격적인데 설 플러스 달이야. 그러니까 설날이 있는 달이라는 뜻이거든. 네. 근데 설날이 1월에 있잖아. 네. 옛날에 중국에 설이 12월에 있었대. 영향을 받았지. 네. 설이 12월이 설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왜 리을이 디귿이 되었나? 왜 리을이 디귿이 되었나? 이렇게 된 거잖아. 예. 그러니까 얘네 밥 한 술 할 때 술 플러스 가락하면 뭐가 돼? 숟가락. 숟가락하고 뭐로 바뀌어요? 디귿. 디귿으로 바뀌는 이 현상과 관련된다. 네. 이틀 플러스 날은 이튿날하고 디귿으로 바뀌는 거지. 네. 이 현상하고 관련돼. 네. 그 동지섣달이 이런 거야. 네. 그런데 제비는 언제 오느냐? 제비는 여름 철새이기 때문에 봄에 와서 가을에 떠납니다. 중국의 따뜻한 쪽으로. 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에 여름이 덥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중국에 우리나라 위선으로 가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밑에가 많잖아. 네. 여기 되게 따뜻하다고.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3.5모작 한다잖아요. 네. 2년에 7번 변호사를 지는 거야. 우리는 1년에 한 번 1모작밖에 못 하잖아. 네. 여기는 그만큼 따뜻한지. 그러니까 제비가 이쪽으로 왔다가 네. 우리가 따뜻해지잖아? 그럼 봄에 이쪽으로 와. 여름엔 지내고 가을이 되고 그럼 추워지잖아. 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여름 철새야. 네. 겨울 철새는 시베리아 이쪽에서 와. 어? 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로 왔다가 따뜻해지면 반대로 저 추운 데로 다시 가는. 네. 걔네들이 겨울 철새야. 왔다 갔다 하는 애야. 그럼 너무 추우면 걔네들 못 있으니까 적당히 추운 데 있는 거지. 원장님 이 엉따 기능이 되는 장판을 깔고 계셨다. 엉덩이 구워지겠다 야. 안 되겠다. 자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둘러 매고 제비를 몰고 오는 거지. 네. 그래서 제비를 막 몰고 오는데 자 제비 이제 온다 하고 태백산 갈가마기를 차돌도 못 먹어보고 굶주려 네. 청천을 높이도 갈고 가고 있는데 까마귀를 까맣잖아. 네. 그러니까 제비로 오해하고 그 넓은 눈을 벌겋게 보다가 할 일 없이 동네로 가면 제비를 재밀고 누르는데 제비는 안 온다. 그덕저덕 저달 지나고 3월 3일이 다다르니 그러면 3월 3일이 삼진날이거든. 네. 그래서 제비가 오는 날이에요. 3월 3일날 3.3이지. 네. 1월 1일은 설이고 3.3은 삼진날. 네. 삼질인데
삼질이, 그러니까 3월, 음력 3월에 삼질이거든? 네. 그러면 삼질이거든? 네. 그 날 해가지고 얘도 삼진날이 돼. 네. 삼진날. 5.5는 홀수로, 5.5는 단오고, 7.7은 칠석. 견우직녀 만나는. 9.9는 중구절. 이렇게 돼. 그래서 강남서 나온 제비 옛날 집을 찾으려고 오락가락 넘놀적에 놀부 사면에서 제비를 제비를 들어보니 그중에 팔자 사나운 제비는 왜냐면 이 새끼가 다리 부러지는 거잖아. 놀부집에 흙을 물어 집을 지고 알을 낳으려 하는데 놀부놈이 밤낮으로 제비집에 대령하여 가끔 만져보니 알이 다 골타는 얘기는 썩었다는 얘기거든. 다만 하나 깨었어. 날기 공부 힘쓸 때 구렁이 뱀은 구렁배암 할 때 배암을 한 글자로 뱀. 배암 뱀 알겠지? 놀부가 민망하여 제 손으로 제비 새끼를 잡아들여 두 발목을 자끈 음성 상징 그죠? 그리고 자기가 깜짝 놀라 가려나라 제비야 조기 껍질 그러니까 조기는 생선 중에 왜 굴비지 굴비 네. 굴비 그 껍질 있잖아. 그러니까 갈치는 껍질이 좀 벗겨지면 사라져 버리는데 네. 고등어는 좀 보다 굴비가 좀 쫀쫀하잖아. 네. 껍질이. 네. 그게 이제 밴드 기능을 하는 거지. 밴드, 데일 밴드. 그래서 그걸로 다리를 이렇게 묶어준 거지. 찬찬 음성 상징어, 또 뱃놈의 닷줄 감듯. 뱃놈의 닷줄을 감듯. 지기법이지? 네. 3층 얼레 연줄 감듯. 연줄 알아, 연줄? 연 날리기 할 때 연줄. 감듯이. 제기집에 얹어놓은 12월 뒤에 제비가 9월 9일이 중구절. 네. 왜 중구절이냐? 9가 중복됐다고 9.9. 중복된 구절, 중구절. 중양절 써놔봐. 중구절, 중양절. 당하여, 도달하여 두 날개를 펼쳐 강남. 이 강남은 강의 남쪽이지. 네. 어느 강 남쪽? 양쯔강. 양쯔강. 네. 양자강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는 양쯔강. 네. 별명으로 길다고 장강. 그 강의 남쪽으로 가는데 강남 황제가 각처 제비를 점고에다 인원조사. 그러니까 출석부를 부른 거야. 근데 애가 기부스를 하고 왔네. 그래서 다리를 저고 복지 땅에 엎드려. 지 있으니까 복은 엎드릴. 지는 땅지. 땅에 엎드려. 황제 제신으로 제신 여럿이나 제는 여러. 알아둬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자고 하는 거 고전 필수 어휘 때문에 한 거야. 대충은 알지만 너네 자세히는 모르잖아. 복지 파란색 형광펜, 제신 파란색 형광펜, 점고 파란색 형광펜. 점고는 인원조사. 복지는 땅에 엎드려. 제신은 여럿이나. 제장은 여러 장수. 제승 여러 승려. 그 연고 파란색 형광펜. 까닭 이유 사연. 이때는 사연 정도가 되겠지. 아래라 제비가 아래되 작년에 웬 박씨를 내고 흥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놀부놈이 여차 파란색 형광펜. 자, 여가 같을 여자에 차자가 이 차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이거 이 차자라 했잖아. 그럼 이걸 뒤집어야 돼. 1, 2. 이와 같다. 내 말 이해돼요? 여일 한결 같다. 알겠어요? 여차 그러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가 돼. 이해되세요? 쩔뚝박이가 되었으니 이 원수를 어떻게 갚고자 하는 황제가 들고 대경. 크게 놀라. 화가 나는 건 대부분 대로고 대경 경악. 파란색 경각펜. 이제 전답 제물이 전답 파란색 경각펜. 전은 밭. 답은 논밭 할 때. 받침 티읕. 밭과 논. 재물이 여유롭대. 동기 파란색 형광펜. 동기가 뭐죠? 형제 자매 남매. 형제 자매 같은 기운. 형제 자매 남매. 오륜 알지? 오륜가 배웠잖아. 오륜가. 그러니까 벗어난 놈을 두 주부들고 내 보수를 아래고 박씨 보수표라고 했잖아. 보는 갑다 보. 수는 원수수. 표는 표주박표. 원수를 갚는 표주박. 그 원래 흥부한테는 보은평가를 줬을 거야. 은혜를 갚는 표주박.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랬을 거야. 그래서 일단 5분만 쉬자.
숙제는 뭘 하나? 요거는 했고. 네. 그럼 문학과 좀 많을까요? 내가 어떻게 뭐할 게 없는데 저 아직 30분이 안 와요. 빨리 끝내지 뭐. 그 저기 비문학 하나만 보고. 네. 처음부터 한번 보자. 네. 자, 50년대 프랑스 영화 비평계에 네. 네. 작가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비평 이론이 등장했죠. 네. 그러면 작가주의가 감독은 연출자가 아닌, 그치? 네. 작가로 간주하고 네. 작품과 감독을 동시에 하니까 네. 감독이 중요한 거네요. 그죠? 네. 그때 이 이론이 등장할 때, 대두라는 게 머리가 나타난다는 뜻이잖아요. 네. 프랑스에는 유명 작품을 손질 없이 영화하거나 화려한 의상 세트, 인기 연극 배우에 의존하는 관행이잖아. 네. 관행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팽배했다는 건 가득했다. 네. 널리 퍼졌다. 그러니까 작가가 족밥이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색채, 만연하고 팽배하고 같은 말이야. 이런 거에 반발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작가가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봐봐, 감독이 중요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상투적이다, 이게 뻔하다는 얘기거든. 네. 그럼 감독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감독의 영화적 세계, 감독의 독창적 스타일, 감독 또 나왔죠. 네. 감독의 창의성과 개성, 감독의 세계관,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작가주의적 비평이 영화 비평계에 영향을 끼쳤죠. 그 중에 헐리우드 영화의 재발견이라고 되어 있거든. 할리우드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대량 생산 기술, 포드 시스템은 포드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분업화 이런 것으로 영화를 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제작자가 감독에 관여하는 거죠. 그럼 감독은 족밥이었다는 거지 지금. 왜냐하면 제작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는 감독이 별로 안 중요하고 제작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부터 감독이 더 중요해지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왜 제작자가 중요하냐? 흥행 때문에 그런 거지. 일정 품질, 약간 상품으로 만든 거지. 근데 얘가 생기면 누가 중요한 거야? 감독이 중요한 거잖아. 감독이 가능하다. 그래서 감독의 도전의식과 창의성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감독이 수혜자가 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작가, 또 감독, 히치콕이라는 거지. 이 히치콕이 감독이니까 이거를, 감독이 맞잖아, 감독. 관철이라는 게 이루어낸다. 그래서 뭐 반전 같은 거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죠? 맥커핀 기법으로 극적 장치를 했다고 그랬고요. 맥커핀은 작가를 오인하게 되는, 관객을 오인하게 하는. 그래서 관객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반전 영화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할리우드 영화에 작가주의 비평이 적용된 맥커핀은 위대한 감독이 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전기 에너지 있잖아요. 조명 기구잖아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LED죠. 그러면 첫 번째 얘를 동그라미 하자. A라고 한번 놔볼게. 얘 발명됐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거 아니냐고. 그럼 A, B, C, D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이게 방향이 발광 효율은 높이고 기구 수명은 늘리고 그 효율이란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이라고 해야지. 얘를 분수로 나타내요. 얘는 무조건 분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 분의 빛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자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럼 빛은
전자기파 일종으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이다라고 했잖아.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스펙트럼이 있으면 이렇게 반 잘랐어. 네. 그럼 이게 적외가 되고 자외가 되잖아. 네. 그럼 사이 이게 눈으로 볼 수 있지. 가시광선인 거지. 네. 근데 너네 이게 왜 가시광선인 줄 알아? 볼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왜 적외선인 줄 알아? 빨간. 이게 빨간색이 여기 있는 거야. 네. 빨주노초 파남 보 있잖아. 네.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러면 빨간색 밖에 있다고 적외고 이 보라색이 자주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적외선과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빛은 가시광선을 말하는 거다. 이런 게지. 네. 근데 너네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요게 뭐에 따른 기준인 줄 알아? 파장의 주파수. 네. 주파수를 말하는 거야. 네. 주파수하고 관련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네. 그럼 얘는 이제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네. 불활성 기체에 넣는 단순하죠. 네. 그러면 전압을 가하면 뜨거워져서 이제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방출되지. 네. 그러면 이 파장이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 거지. 네. 그러면 빛은 10%고 나머지가 적외선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봐봐. 여기가 10밖에 안 되지. 네. 100분의 10이니까 비효율적인 거지. 그러니까 효율이 낮은 거죠. 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효율이 낮다. 네. 나머지는 적외선으로 되잖아. 그러면 적외선은 빛이 아닌 거잖아, 사실은. 네. 뜨겁기만 뜨겁고. 그 수명도 짧아. 우리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 했어요? 수명은 늘려야 되고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효율은 낮고 수명도 짧지. 네. 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전압을 높이면 빛의 효율은 좋아져요. 하지만 수명이 더 짧아져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좋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B가 나오겠죠. 그래서 B가 나오는 게 네모 형광등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형광등이잖아. 네. 요즘 학원 어디 가도 전부 다 LED 쓰는데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형광등 쓰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유리구가 아니고 원통용 유리관에 네. 안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는 똑같네. 네. 그리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필라멘트에 방출된 열 전자가 수은 입자하고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있잖아. 네. 이거 과정입니다. 과정. 네. 프로세스. 그러면 자외선이 형광등 깨면 안에 형광물질 들어있거든. 네. 그러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네. 그럼 형광물질에 따라 빛이 달라지고 형광등 사러 여러분 저기 가게 가보면 네. 색깔이 주광색이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색깔이 다양해요. 그래서 정육점에 가면 같은 형광등인데 불그스름한 것도 있잖아. 형광물질에 따라 자외선이 발라져 있는 형광물질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지, 빛이. 그래서 변환 효율이 달라진대요. 영향을 준답니다. 가열 온도는 낮출 수 있으니까 30% 정도 된다 했지. 그지? 수명도 예전보다 길어졌어요. 이제 우리 이거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LED. 얘가 C가 되는 거지. 그러면 N형 반도체에 P형 반도체를 붙여요. NP를 붙여요. 그러면 전압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N형과 P형 사이에. 그러면 전압 차만큼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구성하는 화합물에 따라서 에너지 크기도 달라지고요. 파장이 결정되고요. 하나의 색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가시광선 정영역의 빛이 방출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단색 빛을 내는 발광체에 형광물질을 입혀서 방출되로 말합니다. 하지만 LED가 필라멘트 가열체가 없잖아. 수명이 더 길어지고요. 에너지 손실이 작다는 그 효율이 더 높아진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의 전형적인 글인 거지. 됐습니까? 네. 응. 자, 고고학입니다. 발굴하죠. 그럼 이제 유물 자료가 있겠죠. 단편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하고자 이론을 활용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화 고고학이 있죠. 네. 여기 보면 여러 분야니까 최소한 3개 이상이 있겠죠. 네. 진화 고고학을 보겠습니다. A 있으니까 또 무슨 고고학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진화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응을 위한 선택이다. 진화론 초점이다. 이러면서 이제 토기의 변화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토기 그릇이죠. 흙그릇. 네. 그러면 서기 1세기부터 약 1000년 동안 조리용 토기들을 그 두께 네. 그다음에 곡물의 전분 함량 이걸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두께 어느 정도 두꺼운지 거기 남아 있는 곡물의 전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옥수수 전분이 있고 감자 전분이 있잖아. 근데 점점 두께는 얇아지고 전분 함량은 증가하는 식으로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네. 근데 왜 그러면 두께가 얇아진 건가를 설명할 때 씨앗이 더 많이 출현하고 네. 설명한대요. 그러니까 두께가 얇아야 열을 더 빨리 전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수하고 전분이 많은 씨앗이 끓일 때 음식 가치가 높아진다. 즉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이 많아져서 씨앗 채집량도 늘어났고 그래서 오래 가열해야 되니까 그러면 열 전도가 빠른 토기인 얇은 토기가 되었다. 그 세밀한 연대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토기가 점진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4세기경에 급격히 변화했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게 그래프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대고 두께라고 했잖아. 두께.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던 거죠.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시대 중에 4세기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 지점에 휙 하고 이렇게 꺾여서 얇아진 거지, 두께가. 그 4세기가 뭐가 있었냐? 그리고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보편화된 거는 5세기 이후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게 둘이 관련이 좀 없다는 거지. 그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 열 전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졌다는 거는 별도로 있다니까 좀 설득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께는 왜 얇아졌고 전분 함량은 왜 많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께가 얇아진 토기가 장기간 사용된 이유를 주목했대요. 자, 그러면 전분 함량이 높은 곡물이 이유식으로 준다면 젖을 안 줘도 되잖아. 그럼 젖을 주는 기간이 단축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두께가 왜 얇은 토기가 오랫동안 사용된 거는 환경 적응, 자연 환경 적응이 아니고 이유식을 만들기 위한 능동적 선택의 생태학적 설명이 가능하다잖아.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게 진화고고학이었잖아. 근데 개개의 유물이 갖는 맥락을 찾는 거죠. 맥락. 그리고 사람의 사회적 위치, 기후변화, 사회문화적 욕 이런 관점. 이 관점은 사회문화적이라고 할게. 이거 C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게 얇아진 거를 뭐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이 정답이 얘네들 이렇게 찾아야죠. 얘네. 이게 답이 근거가 되는 거지 이거. 그지? 그 뭐 계급이라든지 그 입맛이 변했다든지
이런 거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근거가 되고, 네. 그다음에 유물 자료 발굴 축적돼서 과학적 발달해서 다양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만 하지 말고 네. 적극 활용하여 좀 다양한 해석을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유 한번 봅시다. 네. 우유는 양질 영양소 공급이다. 근데 처리하지 않은 우유, 원유는 부패 질병 유발하는 유해 미생물에 증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원유를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열 처리해서 미생물을 제거해야 된다. 네. 또 열 처리를 하면 네. 원유에 포함된 미생물 개체가 준다. 그러니까 뜨겁게 끓이면 미생물 죽는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근데 여기 비례 반비례가 나오네요. 네. 더 뜨거우면 네. 두 번째 더 오래 끓이면 네. 미생물 수는 감소한다. 네. 반비례합니다. 네. 그러면 가열 온도와 미생물 수 반비례. 가열 시간과 미생물 수 반비례. 근데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그 시간하고 온도가 다르다. 잘 견디는 놈도 있고 네. 맷집이 약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적절한 열 처리 온도를 알아야 된다. 그때 D값, G값을 이용한다. D값 동그라미 10분의 1로 10%로 네. 줄이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네. 만약 100분의 1로 줄이고 싶으면 10분의 1하고 10분의 1 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D값 2배 시간으로 처리하면 100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는데 D값 시간이 지나면 네. 10마리가 되고 네. 또 D값 시간이 지나면 10마리 중에 10분의 1이 한 마리가 될 거 아니냐고. 그지? 그 다음에 G값 네모. 그러면 D값의 10분의 1 시간이면 1분이면 D값이 1분이면 네. D값의 10분의 1의 시간이면 6초가 되는 거죠. 네. 1분이 60초니까. 네. 그러면 6초 만에 개체수를 10분의 1로 줄일 때 추가적으로 온도해야 될 온도입니다. 온도. 네. 네. 그 G값을 잘 이해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열에 대해서 저항성이 큰 미생물을 잘 개기는 놈이지. 네. 그러면 그만큼 맷집이 좋으니까 네. D값, G값이 크겠죠. 네. D값은 시간이고 G값은 온도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밀새공 100마리가 있는데 63도씨에서 열 처리하는데 360초면 후에 네. 개체수가 10마리가 됐다면 네. 10분의 1만큼 된 거잖아요. 네. 따라서 D값이 60초인 거죠. 360초인 거죠. 네. 그리고 D값의 10분의 1초가 36초잖아. 네. 개체수를 100마리에서 10마리로 줄일 때 65도라면 63도에서 65도만큼 2도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G값은 2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이 D값과 G값의 원리에서 원유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또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되지. 네. 다운표가 있습니까? 네. 다운표가 있는데 요거를 A라고 두고 저는 요렇게 해서 B라고 두면 되겠죠. 네. 표시는 아무거나 하면 되고 네. 먼저 63도씨에서 30분 열 처리하여 그 안에 미생물을 99.999% 이상 제거하는 저온 살균법이 있고 63도가 저온은 아닌데 그지? 손 뒤는데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온 순간 살균법이 있는데 좀 온도를 높여서 75도에서 15초 네. 그러니까 더 짧죠? 네. 35초니까 그러면 더 단축시키니까 얘보다 얘가 더 좋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든 유통기한은 5일 정도다 냉장 그러면 유통기한을 늘리려면 네. 더 많이 죽여야 된다 그제?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135도씨에 2, 3도 더 뜨겁게. 네. 그럼 얘가 C가 있다는 거지. 네. 얘가 초고온 처리법이다. 네. 그러면 멸균 우유잖아. 네. 근데 멸균 우유 알아요? 안 먹어봤습니다. 멸균 우유 많이 먹는데 얘는 거기도 안 해. 냉장 보관도 안 해. 나 멸균 우유 좋아하는데. 맛있나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또 고소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멸균 우유가 네. 서울 우유도 멸균 우유 있어요. 멸균 우유, 매일 우유도 멸균 우유 있고, 네. GT 우유도 멸균 우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멸균 우유를 써놨어. 그러니까 멸균 우유라는 거는 초고온법, 즉 134도에서 2, 3초로 했기 때문에 아까 그 D값, G값으로 안 죽는 근원들까지 네. 다 끓인 거예요. 네. 뭘 해도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인센티브 좀 쉽으니까 오늘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어우, 엉따. 어우, 씨.